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늘은 매우 푸르고 청명하고 날씨도 상당히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모처럼 봄 날씨 만끽해도 될 만한 아침입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님이 눈물의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는 윤미향 당선인 남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 그리고 남편까지 오늘 어떤 의혹들인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제 4일 뒤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되는 동시에 불체포 특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일만 버티면 윤미향 당선인은 각종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어제 죗값을 치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은 어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30년간 이용당했다. 꼭 죄를 물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님이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가 폭로를 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났다.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를 느꼈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각에서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측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면에서 어제 이용수 할머님은 1992년의 날짜와 상황까지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즉 할머님의 기억은 또렷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초기에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을 문제 삼았던 그 공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던가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기억은 달라졌다고 했지만 어제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은 온전해 보였습니다. 92년 6월 25일 위안부 피해 신고. 그때 정대협 간사가 윤미향이었다. 모금하는 것 봤는데 부끄러웠다. 굉장히 구체적인 일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력.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연 기억이 달라졌거나 기억이 이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또렷했다라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시재정 편성도 각오하겠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나라 돈을 최대로 푼다라는 방침입니다.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다.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도 이 기사에서 국가 채무 우려엔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전시 재정 편성으로 쓰는 국가의 돈과 국가의 빚을 나중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겨레 신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MB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이 고개를 들었다. 여당에서는 반성도 않는데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거들자 여당 일각에서 민감한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해외 주식 거래가 100조 원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고개를 돌려서 성장주를 찾아서 태평양을 건너는 원정 개미들이다라고 경제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님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받아라, 죗값을 받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김건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 문제 초기부터 정의연을 향해서 돌직구를 여당에서 날린 유일한 인물 박용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시 삼관왕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희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고요.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정치부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30년. 30년간 무려 이용수 할머님의 소회는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김영아. 세 번째 키워드는 칼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을지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님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윤미향 당선인의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윤미향 죗값 치러라. 이용수 할머님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늦게인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한 줌은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끄끄당기면서도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 뻔뻔시리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죽어도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30년을 이용해가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눈물의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6월부터는 국회의원의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본회의, 즉 회기 중일 때는 누릴 수 있는 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에 임시회의가 잡혀있죠? 매달 본회의가 있는 날을 잡고요. 30일 정도씩은 이렇게 짝수다른 임시회를 엽니다. 그런데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인신구속 자체는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조사, 그리고 자진 출두 이런 건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이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수사당국, 검찰, 경찰 등의 수사와 조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돼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정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요, 박유진 의원님께서. 그때 처음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회계 불투명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의 내용도 보면 갈라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원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의 차이, 그다음에 문제점의 지적은 분명히 하셨지만 회계와 관련된 건 본인도 몰랐고 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라 이렇게 딱 나누셨으니까 그 부분은 갈라서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이라도 정의원과 윤 당선자는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등 이런 피해자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히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어제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배고프다, 맛있는 것 좀 사달라라고 하니까 모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고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용수 할머님이 들려주셨어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팠던 대목 중에 하나였죠. 모금 활동하고 너무 허기지고 지쳐서 모금할 때는 이제 본인 얘기로 동원됐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허기지고 지쳤는데
뭐 좀 사달라 했더니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참담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굉장히 마음 아팠던 얘기는 정대협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상처가 그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힘없는 나라에서 어린 소녀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치욕의 역사를 치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대협 활동의 핵심이었는데, 오히려 정대협이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었다, 그 얘기가 피해 할머니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참담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보다 지난 30년 정대협 활동에 대한 피해 할머니의 평가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 측을 비롯해서 이번 문제 제기 초기부터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한 조간신문은 또렷했다,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이 그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또렷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또렷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또렷한 기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한 그 날짜가 92년도 6월 25일이더라. 그리고 그때 갔더니 그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그 단체 간사로서 내 피해 신고를 받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76년 전에 그 위안부로 끌려가던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가장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준비된 어떤 발언이 아니고 기자분이 이제 질문한 거죠. 예.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미향 씨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직접 질문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일 그 합의 이후에 윤병세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재단 이사장이 누구랑 들고 왔는지도 기억을 하시고, 그것까지 기억했다. 또 들고 온 그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5년 전에 그 쉽지 날짜를. 않은데, 예. 1월 29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건 준비된 답변이 아니고 웬만한 젊은이보다 더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수 할머니의 뭐 기억이 어떻다는 등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집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더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주택 구매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님이 윤 당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기자회견 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윤 당선인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상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하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김변 박사님,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기자회견 하시려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3월 말의 날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이 총선 날이었으니까 총선 전인 3월 말 정도에 일이 오너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고, 만약 그 기간에 할머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할머님께서는 이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4월 15일 총선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했더라면 이 내용 자체도 미치게 되는 파장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 특히나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측면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만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으로 보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왜 저토록 강하게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진위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기자회견 큰 소리로 하시라.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하시라고 했으면 본인이 어제 있었던 이 기자회견장에도 충분히 나와서 함께 있는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제 안 나왔어요? 어제 우리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을 만나서 소통했다 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있을까? 예. 윤미향 당선인이 이 정도의 의혹이 증폭됐다면 본인 스스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있었던 할머님의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더더군다나 더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도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님이 이 정도로 용기 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과연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윤미향 당선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초기에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윤 당선인을 감싸는 그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었는데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용수 할머님의 단순한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정황이 담겨있는 이야기들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직접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준비 중이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오늘 실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죠. 윤 당선인이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죠. 검찰은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공적인 후원금을 윤미향 본인 계좌로 한 계좌도 아니고 4건 이상 여러 건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느냐. 그리고 동아일보가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왜 공시에서 수차례 기부한 돈을 누락했느냐. 국회 개원 전 소환조사 전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검찰 출신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2가지 질문이에요. 일단은 정말로 국회의원 되면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지, 둘째는 국회의원 되기까지 4일 정도 남았는데 4일 안에 뭘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신속히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결론을 좀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사도 항상 생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수사도 생물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자료랄지 아니면 이제 사업과 관련된 자료, 뭐 이사회 결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지출이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 봐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은 그 계좌 추적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계좌 추적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봐요.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검찰에 계셨으니까 네. 검찰 시절에 계좌 추적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는 이미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라는 계좌가 사실은 복수의 계좌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검찰에서 계좌 추적하는데 한 계좌당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그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좌가 나오면 본인의 어떤 지금 정의연이랄지 모금과 관련된 계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한 거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의문이 되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입금이 됐고 어디로 출금이 됐고 이제 그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계좌의 어떤 출입금 내역을 영장에 의해서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건 쉬운데. 이거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날을 새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정말로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개원 전에 소환 조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럴 수 있죠. 개원이 되고 나서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그때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소환에 불응한다랄지 또 어떠한 뭐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횡령 비리가 나타났는데 이게 구속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원 전에 끝내고는 싶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신병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은 윤 당선인에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안철수,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구순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내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난해 조국 사태와 지금의 윤미향 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 그리고 정의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좀 해명해야 될 것이고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양정숙 당선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했던 모습과는 상당 부분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윤미향 당선인이 단순히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당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제 곧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추천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윤미향 당선인이 공천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숱한 의혹 논란 속에서도 과연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나서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국회의원 활동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최종적인 그럼 대법 판결까지 다 지켜보고 나면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다 지나갈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좀 분리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치적 도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면 지금 이 준엄한 국민의 민심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의식들을 앞으로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기자. 이 점을 꼭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를 비례 7번이라고 굉장히 상위 순번에 두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의 30년 동안 정대협 외길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평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이 그 활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다른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정대협 활동이 하나였다면 그러면 뭐 그게 부정되더라도 나머지 활동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온전히 정신대 문제 대체 활동을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가 된 건데 그 활동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물론 이제 비례대표도 분명히 투표를 한 거지만 개인을 놓고 투표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 사람의 대표성을 봐서 후보를 올린 건데 그게 부정당한 현실에서 과연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해찬 대표는 의원들에게 개별 의견을 자제해라 라고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도에서는 함구령 이렇게 했던데요. 박용진 조용히 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 아니, 그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 되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으셔요. 없으셨다, 대표님께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기업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제가 비유를 들어가면서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사퇴해야 된다. 혹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들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그거에 따라서 당의 지도부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사진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상식, 국민의 눈높이, 그 회계 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동안 그것이 실수였던 오기였던 아니면 뭐 단순한 누락이었던 이런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밝혀야 될 것이 있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일 뿐이고요. 이거는 뭐 그 이해찬 대표의 말씀이 있었든 없었든 뭐 저는 계속해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 당 지도부의 방침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할 거고, 그 이전에는 당 지도부가 뭘 할래야 하기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대한민국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관련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기자 김영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 남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자 김영하의 기사 7만 건. 논란의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했던 그 수원 지역의 한 신문사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을지 함께 보시죠. 논란의 윤미향 남편 신문사 점입가경 의혹 3가지. 첫 번째 의혹, 가명기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른바 사준모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을 고발했는데 윤 당선인의 남편이 수원 A신문의 김영하라는 거짓 이름으로 기사 7만여 건을 썼다. 경기도청, 수원시청 언론 담당자 중 김영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출입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이 신문사, 윤 당선인의 남편 신문사가 가족을 홍보했다라는 것. 2016년 2월 미국 유학비 논란이 일고 있는 딸 피아노 독주의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애증의 악기로 독주의 쑥스러운 마음, 많이 본 뉴스 1위로 랭킹까지 됐다는 겁니다. 2020년 5월 15일 해외 활동가들 윤미향 지지가 이어진다라는 기사도 많이 본 뉴스 3위에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사준모 측은 세 번째 의혹을 제기합니다. 개인 계좌가 또 등장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이 2015년 정대협 유럽 캠페인 소식 기사 쓰면서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기재했다. 윤미향 당선인도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학생들이 그린 작품 8장에 5,000원, 계좌번호를 적은 기사를 직접 쓰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준모 측의 의혹 제기라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해당 수원 지역의 신문사에 반론이 나오면 역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고발이 됐군요, 남편도. 네. 3가지 지금 의혹이에요? 네. 우선 이제 그 김영하라고 하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기자 이름으로 썼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혹에 관해서 일단은 이제 김영하라는 기자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이제 밝히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하면서요. 만약 이제 그 존재하지도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어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건데요. 법은 그렇습니다. 공문서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위조죄, 온갖 죄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사문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허무인이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서류는
그 사문서 위조자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그 법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하라고 하는 허무인 그 기자 이름으로 작성한 기사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고발된 죄 중에 한 가지가 그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 관련해서 업무 방해죄는 거짓 기사,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진실이 아닌 경우에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또 드루킹 그 킹크랩 사건처럼 그 댓글을 기계로 달아가지고 마치 여러 사람이 어떤 의견을 표시한 것이냐 이렇게 속이는 거, 이것도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 쓴 것 자체가 허위 기사는 아니거든요. 내용이 진실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럼 이 사법준비생 모임에서 이 법적으로 조금 법리가 좀 안 맞는 이걸 고발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으로 제가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지금 이제 신문사 대표가 윤미향 그 당선인의 남편이란 말이죠. 네. 근데 기사를 쓰면서 지금 자기 부인의 단체에 대해서 기부하라고 지금 뭐 계좌번호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기사 읽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그 기사를 썼다 그러면 객관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객관적인 내용인 것처럼 약간 속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가족 뭐 이거 관해가지고 뭐 계좌번호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언론의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세한 설명은 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김광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 수사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사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언론의 도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진실이든 거짓이든 검찰 수사에서 참고는 됩니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물론 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신문에 있는 기사를 쓰는데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허무인의 이름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이유가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편집이고 발행인인데 편집 발행인이 계속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쓰고, 기사 내용이 이제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정의위원회 정대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 이익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 기사를 내는데 누가 나는 참 억울하다 이런 부분 좀 내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어느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기에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행인으로서 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명을 써서 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만약에 이제 김영하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예. 근데 저것은 사실은 굉장히 언론 윤리적인 면에서 있을 수는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기자는 자기가 기사를 쓰면 그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수원 시민 이 신문과 관련해서 뭐 정대협의 모금이랄지도 그런 기사도 냈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체는 서로 부부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했다고 하면 언론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건 맞지만 예.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군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몰랐던 것도 지금 두 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 윤미향 당선인 남편 측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김영하 기자다 라고 공개를 하면 이 의혹은 벗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지만, 이재명 기자가 사실은 저와 함께 동아일보 신문기자 출신이고 저보다 이제 입사 선배잖아요. 기자들에게, 특히 신문 기자들에게, 이 방송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이라인,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라는 그 바이라인 한 줄의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은 기자의 목숨을
과도 바꿀 수 없는 게 그 바이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기자에게 명예가 가장 중요한데 그 바이란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명예죠. 아무나 그냥 가명 대리인을 내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지역 언론이라는 한계도 있고 또 뭐 임직원이 3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바이란은 5명이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가명의 익명의 기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제 지역 언론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발행인이 계속 기사를 쓰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그 기사라는 게 글쎄 지금 김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쓰는 기자라는 거는 취재를 해서 어떤 자신의 취재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거지만 아마도 지역지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홍보성 그리고 어떤 알림성 기사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 바이라인이 일반 기사가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은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진짜 언론의 윤리 측면에서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기사를 쓴다. 그것도 만약에 진짜 이 기사가 사실이어서 남편이 윤미향 당선자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익명을 내세웠다는 건 이건 일종의 진짜 뭐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떠나서 언론사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의혹과 관련돼서 해당 언론사나 윤 당선인 측에 해명과 반론이 있다면 역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금으로 윤미향 당선인 가족이 집을 5채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전후 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수준에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현금으로 집 5채를 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일단 제기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가족은 집 5채를 전부 현금으로 샀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이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 현금 구매 추정집 1. 95년 수원시 송추독 빌라를 매입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2002년에 현금으로 샀다라고 의혹 제기했고요. 두 번째 집. 99년 10월 수원시 메탄동 아파트를 매입할 때 윤 당선인이 현금으로 샀다. 앞선 집은 2002년에 팔았고 두 번째 집은 2013년에 팔았죠. 세 번째 집이 등장하는데 2001년 11월 수원시 메탄동의 아파트를 살 때 윤 당선인의 부친이 현금으로 샀다라고 곽상도 의원은 문제 제기했습니다. 윤미향 부친이 산 아파트 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전액 현금 구입이 추정된다. 윤미향과 부친 교회 사택을 주거하며 현금으로 빌라와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번째 집, 2012년 금곡동 아파트. 윤 당선인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다. 이 아파트를 산 것과 관련돼서 기억이 8시간 만에 바뀌었죠. 발언이, 해명이. 다섯 번째 집, 윤 당선인의 남편이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역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것 아니냐라는 추정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살펴봐야 되지만 한 조간신문은 이들 부부의 연소득, 즉 낸 세금을 바탕으로 부부 합산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기사도 냈던데 그건 역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수입이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집 5채를 그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게 곽 의원의 의혹제기죠? 예. 근데 이 의혹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채를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순차적으로 샀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이제 이 곽상도 의원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미향 당선자 부부뿐 아니라 윤미향 당선자 아버지까지를 이제 아버지와 직사업까지 같이 넣었는데 사실 아버지의 재산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바탕은 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11건 정도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고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일단 그 의혹에서 출발하는 거고 예. 또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안성쉼터에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비를 받고 유일하게 거주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 가족의 재산 형성 문제까지 번진 건데 물론 이 문제는 전 검찰 수사를 분명히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분명해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임기 전에 아까 전에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임기 전에 개인적으로 해명한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정의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개인과 관련된 의혹,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 등은 분명히 좀 해명을 하고 임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특히나 김현 박사님 앞서서 박용진 의원이 계속해서 윤 당선인에게 요구했던 게 개인 의혹뿐만 아니라 정의연 활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하라. 왜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요구했잖아요. 특히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수원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아침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8시간 만에 말이 뒤바뀌는 일을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92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박상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92년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모금에 대한 금액이 자칫 잘못 이쪽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 나와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정치인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지 않게 되면 그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사실과 진실처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사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얘기의 진실성과 일관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선인과 남편 그리고 부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안성 쉼터에서 봤듯이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 그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수원이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게 되는 여러 부동산들이 다 현금만을 바탕으로 대출을 끼지 않고 사게 되는데 지금 같은 만약 정치인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본인의 재산을 매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낱낱이 해명해야 되지만 꽤 과거의 일이어서 이것들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 상황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이렇게 짙어지게 되는 건 지금까지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회계 공시 누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개인의 이익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온전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명하게 되는 그 몫은 윤미향 당선인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는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과 대중 앞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앞서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신미자 할머니의 일기장도 오늘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신미자 할머님의 일기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 신미자 할머니의 자필 일기장입니다. 2005년 11월 12일 정대협은 진위 판정 때 정확한 기록과 조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 기분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판정한다. 정대협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할머니에겐 가차없이 인신공격과 모함을 한다. 정대협은 고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선이다.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이유는 정대협 식구들이 먹고 살자는 이유다. 모금하는 이유는 윤미향의 재상을 모으기 위해서다. 라고 고 신미자 할머니는 2005년에 이런 일기장을 쓴 바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들을 만두고명 취급했다라는 이용수 할머님의 발언과 고 신미자 할머님의 자필 일기 내용이 상당히 좀 유사하네요. 이런 내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 제기와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는 등 그리고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만 이렇게 정대협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배상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돌리는 듯한 이런 것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조금씩 다르게 좀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칫 이게 아베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의기억연대 혹은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과 국제적인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중단하고 창피해 끝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국내외의 여러 정치 세력 혹은 영구 학술 세력들에 의해서 또 다른 역사 왜곡을 가져오는데 계기로 마련될까 봐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잘못된 건 있는 대로 드러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가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곡하는 세력이 두려워서 문제를 덮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세력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그 대응을 하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혹은 또 다른 우리 내부의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과감하게 이걸 수정하고 바로잡는 힘들을 또 모아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상처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곳에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를 결집시켜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원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과연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의 예산, 나라의 회계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포트 한 대목 보실 텐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나눔의 집의 내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에 나눔의 집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끼리 격한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태원 기자의 기사 함께 보시죠. 출입문이 열리고 경찰관 여럿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2층으로 올라간 경찰관들이 나눔의 집 직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눔의 집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할머니들의 침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식사를 돕던 조리사 직원이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우리 직원한테 반말하고 일찍 그러시는 거예요? 조리사는 자신의 행동을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태도를 문제 삼는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탈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과를 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억지로 사과를 했다고 하시죠. 내부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식사 중인 할머니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조리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리사가 반말로 나가라고 해서 항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을 흠집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이 생활관을 점거하고 할머니들을 감금시키고 제보자들이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밤중 경찰 출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공교롭게 김남산 변호사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라는 두 단체, 두 시설과 관련된 내부로부터의 의혹 제기가 공교롭게 같이 터져 나왔어요. 과연 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위했던 거고, 과연 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뒤에 서서 개인적 이익을 챙겼던 것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힐 수 있습니까? 나눔의 집이랄지 이제 정대역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나눔의 집이 됐건 뭐 정대나 정대협과 관련된 정의원과 정대협과 관련된 부분이 있던 결과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냐, 결국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신미자 할머니 자필 일기장이 공개됐잖아요. 예. 그 내용이 물론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일기장이 한 50%만 진실인 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었거든요. 모금해서는 안 된다랄지 아니면 집회에 동원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 뭐 그건 법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나눔의 집도 좋고 정의연이나 정대협 뭐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상당히 특히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관련해서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커지면서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시민단체로서. 그리고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거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본을 상대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몇몇이 운영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지, 또 일본과 어떤 싸움이랄지 세계적 홍보를 하는 데 있어도 이게 맞는지, 그건 좀 약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어떤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적 기구를 좀 설립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 분 남지도 않았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복지 문제랄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기부금이나 후원금 받아서 이걸 정말 공적으로 공정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나눔이 집이 될 건 정대협이나 정의연도 사실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신뢰도 아닙니까? 대중의 신뢰도를 사실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서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일을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의문이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공적기구를 설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이 되어 나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정의연 정대협 측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이셨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이수진 당선인. 카일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서른 최고위원이.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내세워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플은 서른 최고위원인데 1987년 벌어진 대한항공 카일기 폭파 사건 수차례 재조사 끝에 이것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의 테러로 이미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재조사를 했지만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은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카일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나온 내용이라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확인을 하고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을 해야 합니다. 당정청이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동체를 건져 올려보면은 이걸 재검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게 불발이 됐던 거예요? 그때도 이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던 그 파워가 작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이재명 기자.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재조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2007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실제 조사를 했고 거기서도 또 한 번 같은 결론을 냈었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폭파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물론 서른 의원은 어제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할 때는 이게 당과 협의해서 나온 의견이 아니다. 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카일기 폭파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거사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악수를 거둔 다음에 당선자들에게 다 친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친서를 보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였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압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 과거 문제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그런 문제, 이념적, 지향적 문제들이 굉장히 천천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났고 결국은 나중에 대선 패배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진단이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177석이라는 정말 여태까지 역대 없었던 슈퍼 여당을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이런 어떤 결심이었고 그런 이제 주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좀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어서 카일기 폭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뭐 지금 이제 동차로 나왔다니까 동차 나왔다면 그 자체대로 다시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뭐 마치 아직도 좀 서른 의원도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재조사를 했을 때도 뭐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런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배현 박사님 칼기 폭파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른 최고위원은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2007년까지 미치고 있다.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큰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조사가 끝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게 2007년이고 지금은 2020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됐던 배경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굳건한 현 정부 중심으로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바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재정 문제 얘기하고 전시에 준하는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갖게 되는 의미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문득 과거 이제 윤지호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휘두렸던 현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겠다고 해서 명확하게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던지게 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정당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됐는지를 충분하게 봤던 과거의 선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세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의혹들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물타기용으로도 얘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집권 여당 특히나 정말 슈퍼 공룡 여당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정치 권력과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당의 굳건한 책임감을 보여줄 때지 이런 문제들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끄집어내는 게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조만간 여당이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나설 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다하다 30년도 더 지난 칼 858기 폭탄 테러 사건을 재조사하자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에서 폭탄 테러라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조만간 임진왜란도 조사하자고 나설 판입니다. 자, 고승덕 의원님. 네. 사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관련돼서도 당시의 민주당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서른 최고위원 개인의 의혹적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 테러와 이 무력적 도발 사건과 관련돼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가요? 서른 최고위원은? 지난번 이제 천안함 폭침도 보게 되면 결국 그 어뢰파편 조그만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녹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건 뭐 무슨 어뢰가 터져서 이게 가라앉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게 반론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칼 그 동체를 인양했을 때 어떤 또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게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또 뭔가 그 주장할 수 있는 그걸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 대한항공 동체를 인양해가지고 한국에 가져온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말 만행을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그러한 것도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측면이 있는데 여간 그 당시 이제 그 칼 조사 과정에서 동체 인양은 아직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이 주장하는 게 김현희를 진상조사위원들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직접 대면을 못했다는 거. 뭐 이 두 가지가 약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조사하고 보완조사는 다르거든요. 재조사는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 뒤집자는 이야기고 보완조사는 결과는 존중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자 이런 개념인데 서른 의원께서 재검증, 재조사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모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을 낳고 있다는 것은 그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수진 당선인이 현충원에서 친일파의 묘를 파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법을 주장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
마땅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야당에서는 전 근대적이고 충격적인 발상이다. 조선시대 사왔다 했던 반인류적 부관 참시를 연상시킨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님. 네. 파묘까지 나왔어요, 이제? 예. 이게 좀 아마 이 논의에 우리 여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오늘.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 현충원의 친일파로 확인된 분들이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칼 858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도 사실은 그것이 그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당시 정부가 또 다른 노력들을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사실 지금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놓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당에게 몰아줬던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니네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해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의 어쨌든 제1의 과제는 코로나 국난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무역 전쟁으로만 보였었던 미중 갈등이 전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제 그 중국 중앙은행이 환율 관련해서요 절하를 해버렸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는 거고, 홍콩을 둘러싸고는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지금 외교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이 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처를 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극복,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리고 2008년 어떤 금융위기 때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 사회 양극화가 더 증폭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파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악플인데요. 북한이 7살 꼬마 유튜버를 등장시켰습니다. 새로운 체제 선전 도구로 저는 지구촌 어디든 어린 아이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디스니입니다. 나이는 7살이에요. 오늘부터 디스니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어요. 아빠, 그리고 이제 나 학교 언제 가나요? 시력 화나비로서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진짜? 그럼? 난 조선도 하시잖아요. 우리 전과 선생님은 내가 치는 피아노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가 진짜 잘했을 거예요. 한번 출근했어요. 그 7살이에요. 사실은 유튜버잖아요, 김병민 박사도. 예,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TV. 네, 제 유튜브보다는 한참 좀 못 미치는 유튜브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봤어. 너무 궁금해서 가보니까 구독자가 1,630명 정도?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많은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구독자가 못 미치고 있고요. 다만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영상은 여러 군데서 자꾸 뉴스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한 17,000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선전선동으로 유튜브가 대세구나. 유튜브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북한이 또 비스무리한 거 하나 했잖아요. 비슷한 거 유튜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서의 선전선동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조회수가 보여주고 구독자가 보여주니까.
조금 전에 영상이 나오는 기간 동안 갑자기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흥미로운 대화 중에 하나가 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19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네요. 코로나 비루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유튜브 영상에 담아낼 정도로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 영상을 잘 보면 우리가 저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도 한번 해보고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독 눌렀어요? 아니, 싫어요를 눌렀는데. 싫어요 눌렀어요? 찍었습니다. 네. 자, 핫플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오늘 더 새로워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노 마스크 노 택시라는 제목입니다. 택시와 버스를 오늘부터 타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 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채로 탑승을 하려다가 탑승이 거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 마스크 노 택시, 노 페인 노 게인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못 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운수 종사자 확진 사례가 꽤 많아요. 버스 9건, 택시 12건. 사실은 종사자들이 확진됐다는 것은 그 버스에 탄, 그 택시에 탄 여러분들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명드리고요. 오늘부터 전국 택시, 버스, KTX,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KTX, 철도와 관련돼서는 관련 법안을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버스와 택시에서는 오늘부터 안 쓰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항공편은 내일부터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일단 저 조치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런 조치를 하기 전에도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리고 택시나 버스, KTX도 지금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KTX 이용도 해보고, 또 KTX 이용하다 물 먹으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어온 적이 있는데, 또 승무원이 와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 유명 방송인 김광삼도 마스크는 예외 없다. 당연히 써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전에는 택시 탈 때 가끔다 이제 젊은 택시 운전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안 쓰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타면서 마스크 안 쓰셨네요. 이제 저도 한마디 하죠. 예. 그러면 깜빡 안 가지고 나왔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타든 KTX를 타든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인식이 된 건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 규정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벌받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택시 운전사가 아예 마스크를 안 쓰시면 택시 탈 수 없습니다 하면 그것 갖고 또 실랑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저녁에 술 먹고 택시를 타는 분들이 또 마스크를 안 쓰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택시 운전하신 분이나 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이제는 운전이나 요금 받는 거 말고도 또 마스크까지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개인적으로 누가 잘하냐 써야 하냐 안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쓰자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당위적으로 생각하고 설사 버스 운전사나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마스크 안 쓰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어디 가서 마스크를 쓰고 타는 그런 애절, 에티켓 그런 것들이 좀 정책이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보도해드린 이유가 우리 전 국민이 좀 아셔야 할 내용이고 또 급하게 버스나 택시 타고 가셔야 되는데 마스크 집에서 안 챙겨 오셨으면 길거리에서 승차 거부되면 어디서 살 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출 전에 아시고서 챙겨가시라는 의미에서 보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6차 감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감염된 사례 보도해드렸는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미술학원 유치원생도 확진됐어요. 서울 강서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유치원생 5살 남자아이가 확진됐고요. 강사와 접촉 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수업 시간 동안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선 두 사람이 접근한 뒤 유치원생이 손으로 호흡기를 만지며 감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생은 지난주 4일간 유치원에 등원했는데 원생 150명, 교사 30명, 총 180명 접촉해서 검사 중입니다. 반경 1.5km 안에 있는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 긴급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강서구 일대 초등학교 유치원 내일로 예정된 등교도 연기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 지금 등원된 곳들도 등원 예정된 곳들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弁박사님이 지금 애가 셋이에요. 예. 첫째, 둘째 딸 쌍둥이, 셋째 아들 김준.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다 다니잖아. 유치원. 지금 딸 둘은 유치원 다니고 준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네, 초등학생 됐어요 벌써. 아, 초등학생 됐어요? 아이고, 네, 올해 초등학생이고요.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뉴스 보면서 굉장히 조금 섬찟 놀라는 장면들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손으로 호흡기를 만졌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생인데 저희 아이들 1학년이 되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무의식 중에 이 손톱을 깨물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잘 안 쓰려고 해요. 특히 애들이. 유치원생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손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입에 집어넣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 한 명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그 전파의 속도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이 N차 감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됐던 일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은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될지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제 학교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 문제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치원 보내도 되는지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좀 기부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여당 소속인 강원도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거를 기부하지 않고 다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냐면 탈모약을 구입하고 또 팬티를 샀습니다. 그 영상 기자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머리가 지금 빠져서 알모제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꼭 머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꾸준히 하면요 나는 것보다는 탈모가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나와서 사게 되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이게 재난지원금이 생기게 되니까 야 이건 좀 나가서 일부러 사야 되겠다. 그동안 자, 그런가 하면 이 속옷을 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참 서민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지금 이재명 기자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 옆에 계신 분은 5만 원 팬티, 최문순 지사는 10,000원 팬티인데 저게 10,000원은 아니겠죠? 예, 세종대왕을 입고 계시네요. 예. 아마도 이제 뭐 저희가 돈방석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가 막 새겨져 있는 방석 그런 것처럼 팬티에도 이제 돈을 새겨놓은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유쾌한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기부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제 기부 아니냐 이런 논란가 있었는데, 최문순 지사가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는 기부하지 말고 소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도지사 입장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중앙정부로 돈이 들어가서, 물론 그게 소상공인에 다시 쓰이겠지만, 지역에 쓰이는 건 아니죠. 근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장 강원도, 경기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춘천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서 저렇게 발모제도 구입하고 팬티도 구입한 것 같은데 참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특히나 최문순 지사가 지난번에 한번 공식적 행사에서 봤더니 인사만 하면서 제 별명이 불량감자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량감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약간 비하하는 듯 하면서도 사람들 참 즐겁게 하는 그런 아주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주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윤지 의원님 일각에서 사실 정부 여당에서 기부할 사람 좀 기부하라라는 캠페인을 보고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아 이거 좀 기부해야 되는 건가 나도 쓰면은 좀 어디 좀 적어되는 건가? 근데 최문순 지사가 나서서 어차피 똑같이 같이 정부 여당 소속이잖아요. 아니 뭐 발모제 주세요. 10,000원짜리 팬티 주세요. 10,000원 새기진 팬티 하니까 좀 국민들 가운데 마음에 좀 부담도 좀 덜으실 것 같고. 기부를 하든 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재난기금을 쓰든 다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이제 기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들어가 봤는데
안 해도 기부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가 돼서 그냥 전 자연스럽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기부가 되는 걸로 이제 체크가 되니까요. 근데 저렇게 최문순 지사처럼 지역사회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정말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 힘들어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저렇게 자꾸 찾아와 주시고 정치인이 저런 캠페인하는 거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참고로 저렇게 들고 계신 약 저도 쓰고 있습니다. 약선주 사만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해놓고 저렇게 쭉 예. 다 보이게 저렇게 영상을 내보내도 되나? 모자이크 쳤습니다. 분명하게 모자이크 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제가 늘 우리 정치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요? 정치인은 지지율하고 머리카락은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있을 때 지켜야 된다. 이제 최문순 지사가 지금 예. 아주 적극적으로 저런 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공통점이군요. 네, 뭐 있을 때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 편하게 재난지원금의 사용을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현충원에서 묘를 파내자라는 제안, 그리고 칼기 폭포 사건을 재조사하자라는 여권 일각의 제안에 대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사말로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